11월 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금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치도전 넉 달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수락 연설에선 어떤 정치 공작도 정권 교체의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제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이겼지만 당원 투표에서 크게 밀린 홍준표 의원은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내년 대선의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민생을 저버린 경선이 끝났으니 본선에선 정책 경쟁을 하자고 했는데요. 경쟁자가 확정된 날, 이재명 후보는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언급하면서 재정당국의 반대에 쉽게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출발한 대선 판도, 제3지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최종 후보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는데요. 안 대표는 바보라는 비아냥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는데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출마는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부총리와 정의당은 기득권 깨기에 힘을 합치자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체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선출되기 때문에 관련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민주당도 조금 전에 서면 브리핑을 했고요. 속보 반영해 가면서 저희가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이제 준비됐으면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수락 연설 이후에 조금 전에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원팀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을 위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한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까지 빨리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경선 기간에 논란이 됐던 전두환 씨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일치기가 아니라 1박 2일 정도로 광주에 곧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얘기는 저희가 이제 뉴스픽하고 또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대구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뭐 보수의 뭐 텃밭, 보통 이제 많이들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오늘 또 추가로 냈잖아요. 마침 오늘 또 예결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가 출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볼 때 저는 예결위를 보고 있었는데요. 김 총리가 출석을 해서 이제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금 지급에 대해서 이 여력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 전후 맥락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반대한 게 아니라면서 다만 이 전 국민 지급이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장기간 토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정치부회의는 특집으로 여야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할 얘기 많으니까 이제 바로 출발하죠.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조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득표율 47.85%를 기록했죠.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이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우선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뉴스픽5와 함께 맞춤형 뉴스 크리에이션 뉴스픽5입니다. 자, 오늘 굵직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후보 윤석열 그리고 7,000명에 대비하라. 요소수 대란과 3살딸 방치 징역 20년, 마지막은 모순 윈윈입니다. 자,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흥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맞붙던 2007년 경선을 연상케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자, 숨막히는 윤홍 대전의 승자, 바로 윤이었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드디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강골 검사의 대명사로 불렸던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또다시 정권과 각을 세운 뒤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곧이어 정치인 윤석열로의 변신을 꾀했고 입문한 지가 4개월 만에 26년 경력의 홍준표 의원을 꺾고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입니다. 경선에 끝까지 함께하신 세 분의 꿈과 비전 제가 받들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대선배님이신 홍준표 후보의 경륜, 경제전문가 유승민,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후보의 공약을 허락한다면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여 마음이 상한 부분은 용서해달라면서 이제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했죠.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야 합니다. 이어서 윤 후보는 현 정권이 자신의 경선 승리를 뼈아파할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자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번 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과의 싸움입니다.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입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네, 경선 행사를 마친 윤 후보 기자들과 별도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박마커가 줌인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바람에 주목하던 홍준표 의원, 아쉽게도 두 번째 대선 도전 앞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발표 직후에 윤 후보의 어깨를 토닥이고 또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바람은 조직을 꺾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57.77%, 여론조사에서 37.94%를 얻어서 전체 득표율 47.8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홍 의원은 당원 투표에서 34.8%, 여론조사에서 48.2%를 기록해서 윤 후보를 앞섰지만 전체 득표율에서는 밀렸죠. 자, 여론조사 48.2% 정말 선전했다고 평가할 만한 숫자입니다. 사실 홍 의원 오랜 정치 경험의 촉인지 패배를 예감한 듯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가 되면 정권 교체 대장정에 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4분 뒤에 제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한 뒤에 백의종군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분 뒤 이 문장을 삭제했습니다.
자, 백의종군, 그 어떤 직함이나 벼슬 없이 흰 옷만 입고 참전한다라는 뜻이죠. 향후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걸 다시 썼다가 지웠다는 건 마치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처럼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공개적으로 윤 후보 도와주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대지표가 90% 이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또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도 있고요. 또 진보당 김재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자구도에서의 최대 변수는 역시나 이 단일화겠죠. 민주당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심 후보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결자 해지를 촉구한다. 떳떳하면 특감을 받으라고 공세를 폈죠. 저 심상정이 있는 이번 대선은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보 보수의 구도는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였으니 드러났고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전히 극우 포퓰리즘 공약과 망언,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자 새로운 물결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부총리 역시 단일화에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난 김 전 부총리, 여야 양쪽의 러브콜을 다 받았다, 편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주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왜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완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은 또는 좀 편한 길을 가려고 생각했더라면은 양당으로부터 온 그런 제의 중에 하나를 제가 수락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명 한 끗 차이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같지만 이미 너무 멀리 온 사이가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가능하다, 다만 안철수로 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인 명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야권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서로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뭐 모르는 분도 아니고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다 같은 정치인들인데. 이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이 4자 대결에서 윤석열 35%, 그래프가 윤석열 35%, 이재명 30%, 안철수 7%, 심상정 6%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의 결과입니다. 지난주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7%포인트 상승,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7%포인트가 오른 38%, 민주당은 8%포인트가 하락한 27%였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여전한 경선 후유증이 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자, 또 20대 대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권 심판론이 54%로 국정 안정론 34%보다 11%포인트 많았습니다. 올해 6월 마지막 주 조사 이후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 대비 꾸준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4개 픽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7,000명에 대비하라입니다. 위드 코로나 도입 닷새째, 확진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5,000명에서 7,000명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재택치료 관리 체계도 비상시 이송 체계까지 빈틈이 없도록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8.6%,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60%를 넘기면 비상 상황, 75%를 넘기면 긴급 멈춤에 돌입해야 하죠.
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전국의 중환자 병상은 1,111개에서 1,365개, 중준증 환자 병상은 455개에서 857개로 늘어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4주 이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전담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344명, 사흘 연속 2,000명대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02명, 10대가 33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특히 최근 70대 이상의 확진자의 4명 중 3명이 돌파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픽은 요소수 대란입니다. 택배차 같은 디젤 화물차 운행의 필수품인 요소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디젤차가 움직일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액체입니다. 현재 국내 사용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불을 끄는 펌프차부터 구급차와 구조대 버스까지 소방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꼭 필요한 대형 디젤 차량입니다. 이 40톤의 굴절 사다리 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네, 한 통에 10,000원이던 가격이 10만 원까지 폭등했고 그마저도 다 동이 났습니다. 정부가 요소수 매점에서 긴급 단속에 돌입했지만 근본적인 물량 확보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는데요.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한 요소수 수급 안정 TF를 가동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대응 체계와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 협의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요소수의 문제지만은 이런 폭탄들이 수백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것. 정부가 이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수입 다변화시킨다든지 재고 물량을 늘린다든지 일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모순 윈윈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마지막 순방국인 헝가리에서 한 헝가리, 한 폴란드, 한 체코 등등 동구권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 의향, 또 양국 협력이 인프라, 방산, 원전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는 등의 발언이 나와서 다소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강조해왔는데 외국에선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모순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청와대는 모순이 아니라 윈윈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해외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과 인력 유지 차원에서 서로 윈윈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귀국한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와 요소수 대란 등 순방 기간 발생한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3살 딸 방치 징역 20년입니다. 3살 먹이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4일간 외박을 해서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의 한 빌라에 딸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77시간 뒤에 귀가했는데요.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서 2주간을 숨어 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숙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또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인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논평이라든지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윤석열 후보의 선출을 축하한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 함께 경쟁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 그러니까 이제 20대 대선의 막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기후 위기 또 에너지 위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없고 앞으로 이제 생산적이고 열띤 경쟁을 펼쳐나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앞서 이제 민주당은 축하의 얘기를 전하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다른 정치권 반응은 저희가 이제 뒤에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주민에서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그 최종 후보 선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역대급 투표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주인공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으로 결정이 됐고요. 최종 득표율이 47.85%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대 50씩 합산을 한 결과인데요. 최종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가 47.85%, 홍준표 의원은 41.50%였습니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었고요. 7.47%였고요. 4위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17%였습니다. 네, 윤 후보는 당원 투표 즉 조직에서는 압승을 거뒀지만 흔히 바람이라고 하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홍준표 의원이 더 우세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57.77%, 여론조사에선 37.94%를 얻었고요. 홍 의원은 당원에서 34.80%,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에 가까운 48.21%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앞섰고 또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홍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앞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하고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봤던 또 예상했던 그 결과네요. 그렇죠? 이제 막판에 다른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많이들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내년 여야 대선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조금 전에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여야 4파전 양상으로 일단 진행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어서 자세하게 주민과 톡쏘는 정치 또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볼 예정인데 박마커 오늘 그 바로 뒤에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수락 연설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중심적인 주제였나요? 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은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수락 연설 대부분을 정권 비판에 할애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정책이 법을 일탈해 바뀐 것을 보았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는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되는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네, 또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는 이 작은 정부론을 내세워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라면서 규제 혁파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요. 또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속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락대전이 치열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제 윤홍대전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이제 후유증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원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분위기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도 역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치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무한한 영광이었다면서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혹여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달라. 이제 우리는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면서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도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와서 제가 속보로 얘기를 했는데요. 조멘토. 윤석열 후보 선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먼저 축하를 드린다면서도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 날을 세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수사 문막 의혹, 윤우진 수사 방해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면서 윤 후보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쏘아붙였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냈는데요. 윤석열 후보와의 비전 경쟁을 기대한다면서도 고발 사주와 대장동으로 뒤덮인 대선판에서 누가 덜 나쁜지를 경쟁하는 선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면서 윤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모두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정권 교체, 나아가 시대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의당도 선의의 경쟁자로서 국민의 삶과 미래 담론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호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네. 자, 각 당의 입장이 다 남았네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정책 비전 경쟁을 펼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기문란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축하는 하는데 진심 어린 축하는 하기 어렵다. 뭐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잖아요. 정치부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자, 신채거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도 만나게 되나요? 청와대는 일단 윤석열 후보 측에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후보가 요청을 하면 검토는 해볼 생각이다. 지금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만난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윤 후보가 만남을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 후보는 최근까지도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윤석열 후보. 네, 지금 나왔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이어지는 주민에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한 속보도 계속해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이렇게 잡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룰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이 국기문란의 장본인이다 뭐 이런 논평도 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지난 몇 달간 파란만장한 역정을 보냈죠. 지난 6월 말에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4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건데요.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밤 주인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 엄연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인 만큼 윤석열 후보라고 불러야겠군요. 윤 후보 정치 입문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난 4개월이 4년처럼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우여곡절로만 따진다면 정치 경력은 신인이 아니라 이미 중진급인 듯한데요. 윤 후보의 데뷔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까지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주민 출발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시점은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지난 2019년 6월 같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이 된 시기죠. 문재인 정부에나 윤 후보에게나 이때가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후보, 자신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지나치게 충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란 말을 너무 곧대로 새겨 들은 건데요. 조국 수사로 벌어진 양측의 틈은 추윤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결국 옷을 갈아입기로 결심합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한 정권과 대립하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어느새 야권의 유력 주자로 발돋움해 있었습니다. 사실 옷을 벗는 순간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검사 윤석열은 정치인 윤석열로 다시 태어납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100여일이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지지율은 9단이지만 정치력은 초단이었죠. 등판 초반 특유의 제스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도리도리와 쩍벌남이란 별명이 붙었는데요. 내가 내 건 벌린다는데 무슨 잔소리들이 그렇게 많아. 난 전하 무적적 벌람 있는 힘껏 쩍쩍 떠벌려. 교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하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은 윤 후보, 예상보다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해 전열 재정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스처는 어떻게 고친다 쳐도 평생의 말습관을 쉽게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이딴 설화로 좌충우돌 우당탕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식품이다 보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마 빌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설화도 설화지만요. 가족 리스크와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본인 문제가 지금 걸려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요한 거는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지금 첫째로 등장하고 지금 그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특히 입당 이후 경쟁 후보들의 집중 견제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토론회가 시작되자 홍준표 의원의 장학 퀴즈 공세에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김여정이가 북한에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건 모르면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윤 후보도 이내 적응한 듯 자신의 페이스를 찾았는데요. 토론회 중반이 넘어가자 더 이상 홍 의원과의 기싸움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흙탕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고 전 말이죠. 예. 그렇게 당을 26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뭐 4선입니까? 5선입니까? 거기다 지사도 하시고 했으면은 좀 격을 갖추십시오. 윤 후보님. 예. 내가 여태 토론하면서 윤 후보님 군지 몰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유, 정치 26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진짜 위기는 막판에 찾아왔습니다. 자책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입이 문제였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도를 넘는 막가파식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빨리 사과했으면 실언 리스트에 한마디 추가된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버티다가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죠.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전두환 발언 논란, 대사과 논란이 잦아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고 불과 한 10시간 지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캠프 관계자가 국민을 완전히 무슨 개 취급을 하는 이런 사진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런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 제가 챙기지 못한 제 탓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이렇게 갖은 풍파에도 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맷집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당심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하기에 끄떡없습니다. 저는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입니다. 결국은 50대 50% 이렇게 반영이 되는 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 의원에게 잠시 민심을 내어주긴 했어도 탄탄한 당심에서 크게 앞선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그렇게 사퇴 8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입니다.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 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윤 후보 앞에 놓인 제1과제, 치열했던 경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팀을 이루는 걸 텐데요. 맞수였던 홍준표 의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요. 이후 윤 후보를 적극 지원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특히 홍 의원과는 감정이 좋지 못한 분이죠. 사실상 윤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복귀해서 전면에 나선다면 홍 의원이 뒤로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아마 경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그렇게 바라는 거겠죠. 자기 의견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무야홍 누른 윤석열, 당심 없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정치 도전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박마커가 정리한 걸 보니까요. 참, 그리고 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 제작진이 그러는데 아까 그 신체커가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상임 고문이 맞죠? 상임 고문입니다. 네. 그 같이 이제 경선 그 경쟁을 치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이 선대위원장이죠. 네, 추미애 전 대표는 명예선대위원장이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박마커가 아까 마지막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신체커.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낸 게 있나요? 네, 일단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여러 조언을 해줬던 만큼 손을 내밀면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도 어떤 유익한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도와주실 거로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선대위 구성은
좀 더 좀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 또 당 관계자하고도 좀 깊이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결과도 좀 짚어봤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당심을 토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한 10%포인트 정도 좀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민심에서는 좀 밀렸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는 과제가 될 텐데 어떤 보관이 있다고 밝혔나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일단은 원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경쟁했던 후보들 모두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 세대의 그 지지는 우리 홍 후보님께서 많이 받으셨으니까 어찌됐든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걸 계속 또 더 유지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로 선출된 것뿐이지 이 정권 교체와 대선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모두 우리 당 모두가 함께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4개월 정도 정치를 해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뭐 설화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이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정치 원로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 조속히 입당을 한 것도 잘한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정치는 당에서 하는 것이고 당에서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할 때 바깥에서 좀 있다가 하라 이런 분도 있었지만 당에 들어와서 한 것이 후회가 없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진 설화에 휘말린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윤 후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에게 들릴 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제가 사과드리고 질책받은 것은 지적받는 게 후회하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닌가라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제 여야 대진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단일화가 이제 최대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야권 단일화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은 그런 이슈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관련 질문이 좀 나왔죠. 네, 윤 후보는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같은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드릴 말씀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안철수 대표를 만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대표는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이제 더 이상의 철수는 없다라는 입장이 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글쎄요 뭐 입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지대 얘기는 이따 저희가 톡소론 정치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발언의 후폭풍으로 이제 광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잖아요. 신채거. 일정이 좀 나왔답니까? 일단 곧 캠프에서 광주 방문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을 먼저 찾아뵙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있는 당 관계자들이랑 논의 중이고 1박 2일 정도로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다. 당일치기가 아니고요. 네, 1박 2일로요. 네.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뭐 이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처가 리스크와 고발 사주 의혹, 경선 과정 내내 큰 쟁점이었고 또 다른 경쟁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하나요? 근데 뭐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 이렇게 잘라 말했는데요. 여권을 향해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것을 1년 6개월 넘게 털어왔는데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계속하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뽑을 사람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시든 진정성을 가지고 단단하고 정직한 공약으로 국민들을 대한다는 것 외에는 공학적인 접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 실장, 앞서 홍준표 후보, 이제 2위를 차지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들어봤는데 다른 경선 후보들의 입장도 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본 경선의 후보 3명 모두 승복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에게 축하 인사도 건넸고요. 홍 의원은 승복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주도록 당부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 종군하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셨던 홍준표 원희룡 후보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앞으로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정권 교체 길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자신 역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저 원희룡도 깨끗이 승복합니다. 이제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선택을 못 받으신 홍준표, 유승민 두 선배님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뛰었던 이 경선을 제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무야홍 누르고 최종 후보 선출, 당심이 승부 갈랐다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금 전 윤석열 후보에게 정책 비전 경쟁을 펼치자고 했죠.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오늘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청년과 대학생 MZ세대를 만나면서 국민의힘 취약층을 공략했는데 관련 내용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전 총장이죠. 메인 뉴스와 내일 아침 신문까지 모두 관련 소식으로 도배가 될 텐데요. 이 윤 전 총장과 진검 승부를 벌여야 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도 정면 돌파를 택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은 건데요. 사실 이 대구 경북 TK 지역은 이 후보의 고향입니다. 출마 선언 직후에도 또 경선 당시의 전국 순회 때도 이 TK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경북 안동 예안 그 산골짜기 청량산 자락은 힘들긴 했는데 정말로 물 맑고 산 좋고 인심 구하고 정말로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밥 매시던 어머니, 콩밥 매시던 어머니 이제 두건 쓰시고 이제 저 이렇게 예쁘하는 얼굴로 쳐다보던 그 추억도 있고 경북이 낳고 키워주신 이재명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20대 청년 백명수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 백 씨는 지난 7월에 이 후보가 전태일 열사 옛 집을 찾았을 때 이 나도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후보는 이 백 씨와 주먹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백 씨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서 취업이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 피켓을 보고 사실은 매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찌릿하다 그럴까? 그럼 제가 친구는 해줄 수가 있는데 대통령 친구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친구가 되시면. 저는 이제 디자인, 섬유 이런 쪽으로 쉬었고 자격 조건 대부분 이제 대졸, 대졸 이제 디자인계 배워 전공해서 그런 데를 보고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맡기고 지금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특히 나중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또 지방의 기회도 좀 주고 하면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명수 씨 화이팅.
네, 이 백 씨가 들고 있던 피켓에 있는 이 대통령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문구요. 전태일 열사의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패러디한 거죠. 이 후보는 이후에 경북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이 강연을 했는데요. 청년 일자리와 취업 등 고민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후보 본인은요, 이 대학 진학을 꿈꾸기도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죠. 13살의 어린 나이에 소년공으로 취직을 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가 당시 직접 썼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웹 자서전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상처와 추억 그대로 담겼습니다. (1976년 2월이었다) 이사할 때 내 손에 들린 짐은 책가방이 아니라 철제 군용 탄통이었다. 탄통 안에는 몽키 스패너와 펜치, 니퍼가 담겨 있었다. 당시 나는 자전거 수리에는 도가 터 있었다. 자전거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사람 힘만으로도 굴러가는 그 얇고 둥근 두 개의 바퀴라니. 페달을 밟으면 세상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13살, 월세집 뒷골목 주택에서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에 취직했다. 연탄 화덕을 두고 빙 둘러앉아 염산을 묻힌 목걸이 재료를 연탄불 위에서 끓는 납그릇에 담가 납땜하는 일이었다. 월급은 3,000원. 쌀 한 가마니 값이 조금 안 됐다. 파김치가 되어 귀가하면 엄마가 밥상을 내왔다. 엄마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나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네, 이 어린 시절을 딛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 이 선대위 출범 후에 지난 사흘을 좀 돌아보면요. 키워드를 이 정면 돌파 그리고 중도층 공략, 원팀을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특히 이 원팀 행보에는요. 민주당 전체가 팔을 걷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해서 이재명표 민생 입법을 해내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정책 의총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기국회는 이재명표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가장 치열했던 경선 상대죠.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화학적 결합 숙제였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서른 의원은 이 후보의 면전에서 후보들이 고만고만하다라는 쓴소리를 했었는데요.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라 일반론이었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마음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절대로 마음에 우리 후보에 대한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끌어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예. 민주정부 사기를 열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음을 모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원팀의 마음을 모아가는 가운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인데요. 이 후보의 측근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통화를 했고요. 또 통화 직후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정 부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라고 했다고 하죠. 이 통화 사실을 직접 인정을 한 겁니다. 야당의 공세 한층 거세졌는데요. 정 부실장뿐 아니라 이 후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것은 정진상 부실장과의 통화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은 결국 검찰이 오기 직전 사전에 입을 맞추거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입막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평상시 알고 지내던 사람의 모습과 틀렸다. 늘상 이분하고 통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만났으니까 자주 통화했으니까
이 유동규가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본인이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늘상 공모하고 서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유 전 본부장이 정 부실장 외에도 통화했다는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면 이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놔야 한다고까지 공세를 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한 명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후 과정에서 통화가 된 건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그 검찰에 오기 직전에 정민용 변호사 거기도 통화한 사실을 오늘 언론이 보도를 했네요. 예, 저는 그 정민용 변호사 말고 네. 저는 최근의 통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은 이 정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통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후보의 측근으로서 이 정 실장이 상황을 알아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통화를 하게 된 건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동규 씨와 관련된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던 때죠.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언론에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죠. 그 확인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뭐 50억, 100억 받았다는 그런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해라 마라 아무런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정황만을 가지고 또 사소한 꼬투리만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죠. 검찰은 명백히 돈이 흘러간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전관 예우를 하는 거냐 질타를 했는데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자신들의 이 선배 검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이 50억 클럽 대상자들 통점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범죄 혐의자 소환에서도 전관 예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 역시 검찰 수사가 이해가 안 된다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이 공공개발로 100% 환수를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로 70%인 5,500억을 환수를 했다면서 누가 배임이고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의 비리사범이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리고 또 시시콜콜 수사 내용을 흘려서 성남시를 흠집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정 부실장도 이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에게 강력 경고를 보냈었죠.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 전에는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의 해명의 핵심, 수사 의지를 밝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통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알리려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을 하면서 검찰 수사 탄력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한 가압류 집행도 착수했습니다. 수사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드린다면서 생산적이고 열띤 경쟁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말도 했는데 그 축제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정해진 날 대구 간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통화 놓고 여야 공방.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고 또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 소상공인의 날인데요. 이날 맞아 그 페북에 올린 글에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겁니다. 재정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을 했었죠. 당
당정 간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예결위에 김부겸 총리가 출석했잖아요. 어떤 발언이 나왔어요? 네, 일단 오늘 원래 예결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방통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후 2시로 미뤄졌습니다. 오전에 음성 판정을 받은 김부겸 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앞서 이 후보가 제안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두고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재정이라는 건 정말 귀한 것이다.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지 아직 사회적인 합의를 못 이루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됐고 아마 이제 공방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일단 대장동 의혹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정반대죠. 네,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25%에서 45에서 50%로 올리고요. 또 민간 지분을 50% 미만으로 규제하고 민간 이익을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공공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도 해당이 되고요. 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쫓지 말고 돈을 쫓으라 이렇게 곽상도 의원은 겨냥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한때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전부 풍미했습니다. 태평성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다 특정 대학 동일대학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허태열 비서실장, 김정태 하나그룹 회장,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핵심 화천대유 모두가 다 같은 대학 출신들입니다. 곽상도의 역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특정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계속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서 돈이 말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대장동 개발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죠.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허가가 이뤄진 도시개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입니다. 김경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 대장동 방지법에 대해선 도둑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돌기만 한다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7억서의 그분과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찰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그분만 피해 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잡으려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하는 듯이 신용만 하면서 범인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해진 날 대구 간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통화 놓고 여야 공방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안 후보는 바보라는 비아냥도 감수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후보를 향해서 오늘도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전 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18%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는데요. 다만 투표율은 2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 대표는 당의 대선 후보로서 첫 메시지를 냈는데요. 바보라는 비아냥도 순진하다는 놀림도 감수하겠다면서 기꺼이 진실한 정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사실 당원 당규상 안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당원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선출직 당직에서 대선 1년 전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규정돼 있는데요. 선출직 당직자, 당대표인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미 1년 전엔 사퇴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경선이란 말에 주목을 한 겁니다. 후보가 한 명이면 경선은 불가능하죠.
안 후보가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진다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신박한 해석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당원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때 그럴 경우에 이 당원 규정이 있는 것이고 경선 과정이 아닌 단독 출마로 단독 후보가 찬반으로 진행이 될 때에 대해서는 당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원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계획 하마터면 틀어질 뻔했습니다. 안 후보 외에 후보 등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 강성현 씨인데요.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경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당에서 강 씨에게 무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강 씨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탈락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력을 제출 서류에서 누락을 했다. 문제를 삼은 겁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이 당이 대표님 단독 출마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배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 그분이 이미 국민의힘에서 신청을 하고 이미 자격이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어서 탈락을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저희한테 급하게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은 저희도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강 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건 안 후보의 부적격 사유 해소를 위한 게 아니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후보의 대선 후보 지명은 국민의당 당원 당규 위반이라 무효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뒷맛이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 안 후보는 당의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했죠. 오늘은 후보 선출 뒤 첫 일정으로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당선되면 즉시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1호 공약도 발표를 했죠.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5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게 많은가 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공약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안 후보와는 공인된 앙숙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유권자의 상당수가 안 후보의 정책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애를 먹일지만 보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안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가 표를 깎아 먹으면 너희들도 진다는 식으로 협박을 할 거다. 예언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과거 안 후보가 주장했던 투표로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기하거나 또는 뭐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들이 시민분들이 한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 고 박원순 전 시장이 과반을 차지하며 분열된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춘 걸까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안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안 후보의 출마 한마디로 도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 스스로도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달 됐다고 그 약속을 그냥 헌시짝처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안 후보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옵니다.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정말 바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 거예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없었으면 오세훈 이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없었으면 노무현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작은 것에 얽매여 큰 판을 그르치는 천추안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3지대 후보들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이른바 대선 전환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 세 주자,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말하는 제3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거대 양당에 종속되지 않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혀 공공적이지 못한 사업을 설계해놓고 그 책임을 회피한 채 상대 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는 유력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시종일관 제보자와 언론을 공격, 폄훼하며 음모론을 펴고 있습니다. 결국 양아치와 조폭 중 대통령을 뽑아야 할 지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번 대선이 제3지대를 포함한 3파전이 될 거다 전망을 했죠.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의 박빙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예측은 빗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3자 박빙 대결로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심 후보와 안 후보, 정치적 지향과 생각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기에 정치 신상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기존의 제3세력도 기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대 제3지대 간의 대결이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는 썩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기득권 양당과 비기득권 간의 대결이죠.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시대교체라고 하나 좋은 화두를 들고 나오셨는데 제3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스스로가 또 시대교체 대상인 것을 좀 알고 성찰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힘을 합치기보다는 상호 경쟁이 먼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로선 누구 하나 중도에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죠. 그러고 보니 제3지대의 중요한 후보 한 분이 빠진 듯 싶은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그분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라를 구할 본태양은 여론조사 넣어주나? 안 넣어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몸부림치고 있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1호 공약도 발표하고 또 여러 현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적극적인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도 열었고요.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는데 위드 코로나 예산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는 내년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위드 코로나라면서 의료인력 생명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을 했죠. 이에 대해선 지금 1호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예산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이자 또 창당 준비위원장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전남 강진을 찾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진의 다산 초당을 찾았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를 인용을 해서 정치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산은 경세 유표에서 이 나라는 털끝 하나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충신지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 스스로 쓴 묘비명에는 신아지구방, 그러니까 낡은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었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오늘 검찰에서 이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밝혔고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 질문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고용진 대변인이 복당을 해야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신채거 그 다음에 민주당이 곧바로 복당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네,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번복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남편의 명의신탁 혐의는 벗었지만 윤 의원 본인은 현재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을 비롯해서 보조금관리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또 업무상 횡령과 배임까지 모두 6개 혐의 8개 죄명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고 또 여야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뉴스 또 이제 속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부회의 관련 내용으로 좀 꾸며봤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앞으로 나올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선 가면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광주 방문은 지금 이제 그 현지 관계자랑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까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가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추가로 했네요.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속보 좀 챙겨요. 네. 네, 쉬면서. 네.